피곤해. 중간중간에 인공눈물 넣어가면서 하지 마.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입시 영상을 찍고 있는 아니 나는 심지어 한국 대학 잘 알지도 못하 사이가 너무 먼 것 같아. 그래, 가까이 와주겠니? 힘들어. 내가 할까? 할게. 잘 해보자. 화이팅. 심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심리실 언니들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학원이나 수련 진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 중복 질문이 워낙 많아서 메일과 댓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안내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우선 심리실 언니들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입시 질문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최신 뭐 대학원의 동향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둘 다 또 같은 대학원을 나오고 해서 다양한 대학원의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조언 같은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뭐 임상심리학계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둘도 서로 의견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걸 보시면 비슷한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답변이 달릴 때가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정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저희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이랑 메일 하나씩 좀 볼까요? 까지 좀 읽어볼게요. 대학원에 진학할 때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많이 중요한가요? 편입이 고민된다.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편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저는 학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 어떤 학과, 어떤 분과에 진학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학벌이 높을수록 좋겠죠. 이건 뭐 네, 사실 뭐 반박할 임상심리 내용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그쵸, 가도 학벌이 높은 게 보통 학벌이 낮은 것보다 이제 유리하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낮으면 못 가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또 없어요. 어디나 높을수록-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는 일반론적인 설명이죠. 네. 편입 질문은 메일로 특히 많이 받았어요. 그쵸. 되게 상세한 이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을 고민 중이다까지도 이제 저희가 메일을 받았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편입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편입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학벌을 뭐 한 단계 올린다고 해서 훨씬 유리하냐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 서울 뭐 중상위권 이하 대학인데 서울대학교를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 중상위권 대학인 아 대학에서 비슷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이면서 뭐 수능 성적상 입결이 조금 높은 다 대학으로 가신다.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네.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가면서까지 약간 높이는 게 정말 유리한가?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을 뭐 연구나 아니면 공부하는 데 들이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또 임상심리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임상심리학은 보통 병원 수련을 많이 하시니까 병원 수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임상심리대학원을 얼마나 오래 운영을 해왔느냐 그 해당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수련생이 배출됐느냐 그래서 뭐 사실 수능 입결상으로는 훨씬 더 높은 대학교가 수련생을 덜 배출하기도 해요. 간혹 메일로 학교를 언급하시는데 이게 저희 때와 지금은 또 다르기도 하고 맞아. 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대학교를 가세요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쯤에는 어떤 대학이 너무 신생대학이어서 심리학과가 좀 알아주지 않는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그 대학교가 너무 잘 운영되고 커리큘럼이 좋아서 어느 정도 입지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수련도 이제 곧잘 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보다는 뭐 인터넷이나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교수님 직접 관계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정해야 한다면 볼만한 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커리큘럼, 두 번째는 졸업하고 나간 선배들의 진로를 볼 것 같아요. 임상심리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련으로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연구실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데리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 그쵸. 정보들을 또 많이 기술을 하거든요.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같은 소스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 학벌이 수련할 때도 영향을 주냐? 수련 지원할 때 네, 학부학벌이 수련 지원할 때 영향을 주냐? 영향 주죠. 수련 선발에 관여하는 그런 기관의 성향?
따라서 다르다? 네,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학부 학벌이 안 좋은데 대학원 학벌이 많이 좋아졌을 때. 그런가? 알려지지 않은 지방 사립대인데 대학원을 서울 중상위권으로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노력했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에너지가 많은 수련생을 뽑고 싶어하는 수련 감독자라면 이 사람을 좀 눈여겨보고 면접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면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서류에서 많이 걸러지죠. 지원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100명이에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벌과 같은 기준으로 이제 이력서를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학점 질문 몇 개 읽어볼게요. 이상심리학 C+를 받았다면 면접할 때 크게 문제가 될까요? 학점 관련된 질문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만큼 절실하신 거죠. 그쵸. 커버할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 질문하신 분은 딱 이 과목 하나만 그렇다. 저는 한 과목 정도가 잘못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도. 사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심리통계가 1학년 1학기 때 C뿔이었어요. 심리통계는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질문이 당연히 들어왔어요. 왜 C뿔이냐? 제가 통계가 굉장히 약점이었기 때문에 노력해서 사회부수사 분석사라는 자격증도 땄고 재수강을 해서 A뿔도 받았다. 시험도 잘 볼 거다. 통계가 약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과목이 잘못됐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꼭 하나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점수가 너무 안 좋았고 점점 갈수록 올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2학년 들어와서는 꿈이 생겼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점수를 높였다. 임상심리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학점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평균적인 수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르죠. 근데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궁금하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기간마다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뭐가 있지? 볼만한 게 학점, 학벌, 대학원 진학시험, 면접,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으면 순위로 따지면 일단 학점은 한 2, 3위 정도 되는 것 같고 퍼센트는 진짜 모르겠는데 저도요. 학점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그래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저희는. 근데 기관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그 기관에 상주하고 계신 교수님이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뭘 보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서. 지원자가 진짜 많은 그런 데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원자가 100명인데 그 한 해에 학생을 2명만 뽑을 거예요. 100명을 다 어떻게 보겠어요? 굳이 학점 낮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그쵸. 없지. 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임상심리대학원 아니면 교수님께 사전 컨택을 했을 때 그래 너 한번 와봐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성향의 교수님들 학점보다도 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강점을 보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이 분명히 맞아요.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 어느 대학원이 학점을 보고 어느 대학원이 학점을 안 보냐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 트라이 하셔야 돼요. 학점이 낮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해외 저널 많이 내는 연구실? 영어가 장점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 학점 높으신 분도 많잖아요. 영어로 페이퍼를 쓰는 거에 굉장히 능숙하고 소논문 같은 거를 영어로 페이퍼로 쓴 경험이 있다. 교수님한테 들고 가서 어필을 하는 거야? 어필을 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본인도 연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취당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연구실에 인간 번역기가 되는 거야. 많이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수련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싶은 건지 논문을 쓰고 싶은 건지. 어쨌거나 대학원 졸업을 해야 병원 수련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학점이 너무 약점이고 영어가 너무 강점이면 강점 취하시면 돼요. 목표가 그냥 무작정 대학원 진학이라면 대학원에 뭐 거기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졸업장만 따는 게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일 어떻게든 수 가야지. 있지. 사실 이 영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라서 그렇지 어떤 다른 강점, 영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임상 경험?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임상 경험이 있는 동기들도 있더라고요. 학부 때 실습을 보내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런 것도 되겠고 이거는 탁과 얘기할 때 다루려고 했는데 이미 4년제 대학교를 이미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심리학과를 부전공도 안 했고 복수전공도 안 했어. 근데 관심이 뒤늦게 생긴 거예요. 학점은행제로 심리학과 학위를 다시 취득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독학을 하는 게 좋겠냐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탁과생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뭔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실무 경험에서 이 대학원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학은제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잘 다듬어서 장점으로 승화를 시키자는 거죠. 공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공대에서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공대에서 훈련을 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연구실에 들어간다면 이걸 살려서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다. 그 연구실에 없는 내가 어떤 거를 오히려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는 분들은 컨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며 임상심리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인데 임상심리로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까요? 일반 대학원을 나오지 못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면 병원에서의 수련이 힘들까요? 저는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방법은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고 봐요. 예외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상심리 대학원 진학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뿐만 아니라 나름의 좋은 그 학교 학생들도 본교 임상심리 대학원에 들어갈 때 재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치열하니까. 네, 너무 치열하니까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도 임상심리 대학원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당연히 불리하죠.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는 수련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수련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수, 삼수해서도 못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병원 현장에서 수련을 하지 못하고 다른 현장에서 수련을 어떻게든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쌓인 재수생과 더불어 그 해에 나온 졸업생들하고 또 같이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냉정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제는 대학원은 학기제잖아요. 여름 졸업, 겨울 졸업 해가지고 졸업생은 계속 나오는데 병원 수련은 공고가 보통 1년에 한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열의가 있으시고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물어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때 열심히 하시면 가망이 없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나와야 하니까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학생을 뽑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대학원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학은제 비추하냐? 학은제가 낫냐 독학이 낫냐? 졸업 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미 학부 졸업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심리 관련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느 쪽으로 가셔도 힘들고 공부를 원하시는 거면 임상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그래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만 읽어서는 학부생 수준도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교재로 좋은 강사에 좋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대학원 면접 볼 때도 책 읽으면서 독학했다보다는 수업을 들었다가 어느 정도. 독학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죠? 독학은 그냥 뭐 취미로. 학교에 심리학과가 있다면 당연히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이미 3, 4학년이라 복수 전공이 어렵다면 부전공이라도 수강조차 못한다면 청강이라도 어떻게든 심리학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여러 번 컨택을 하셔서 여러 번 애원을 하시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양해는 구하시더라고요. 나이 궁금해하시는 게 30대 초반이 나이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수련 진학 나이. 마지노선인 그 그렇지. 나이를 어디나 예외가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을 가서 바로 졸업하고 수련에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흔해요. 27, 8 이 정도가 되려나? 뭐 휴학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그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도 30대 극초반까지 해외 경험이 있으시거나 심리학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웃라이어는 항상 있거든요. 이 질문에서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제가 신입생이긴 해도 나이가 30세입니다. 임상이나 상담 쪽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임상심리사가 나이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걸림돌이 솔직히 저는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뭘 했는지를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돌불이냐 아니면 막 막힌 벽이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관 입장에서도 똑같은 스펙인데 나이 차이가 있다 하면 당연히 젊은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네. 여차저차해서 진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심리실 내에 상사보다 나이가 많다. 상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내가 쓴 결과 보고서를 슈퍼비전, 채점을 받을 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훨씬 클 것 같아요. 병원에서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떤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딱 짜여진 일정 속에서 반드시 그 페이퍼가 나와야만 하고 봐야 될 보고서와 슈퍼비전을 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되게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성과를 뽑아내는 그런 수련 환경이 되게 임상에서는 흔한데 이런 질문을 주실 때 보통 질문을 어떻게 주시냐면 임상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임상 쪽에 관심이 많아요. 임상 심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는 학은제, 평생대학원, 사이버대학원 다 가능하니까. 다 가능해요. 대학원 안 가도 되잖아요. 병원 수련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만 생각을 하신다면 나이?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애초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나이, 학벌, 학력이라고 하면은 그쵸. 독학도 가능하죠. 임상심리사 자체를 독학으로 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드리는 모든 답변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병원 수련을 전제한 답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자격증별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잘 모르셔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저도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대학원 때 알게 됐으니까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여기 이런 데 달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임상심리 전문가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직업으로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우선 두 가지 자격증은 주최하는 기관이 달라요. 임상심리 전문가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을 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직업으로서의 차이. 하는 일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수련 과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임상심리 전문가랑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개 영상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찍어서 그런지 그래서 궁금해요. 주문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랑 임상심리 전문가를 동시에 취득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수련 들어가야 되는데 두 기관에 동시에 붙은 거야. 하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수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임상심리 전문가 필수 수련만 돼. 2급 수련만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 있어. 그러면 저는 정건 2급 따라고 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내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세팅에서 앞으로 일을 할 거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승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어떤 기관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검사와 상담을 두루두루 하고 싶다 하시면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셔도 상관없거든요. 검사자로서의 좀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국가 자격증, 임상심리 전문가에 관계없이 나한테 검사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세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2급이라고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1, 2급 상관없이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 분을 좀 이것도 근데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정건을 따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명확한데 임정을 따야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야. 고를 필요는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고른다고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거는 너무 논쟁의 연세가 많고. 임상심리 전문가도 치료를 하나요?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 과정에 심리치료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련하실 때 심리평가 외에도 심리치료 또한 병행하셨는지. 뭐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이미 업로드를 했으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심리평가와 치료
대외 활동 등등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평가와 치료를 모두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상심리 전문가도 심리평가와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두 가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수련 시스템의 차이도 있는 것 같지만 임상군을 보냐? 그치. 그게 제일 큰 차이긴 네, 하죠. 그러니까 임상심리, 상담심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유학 질문이 많았어요. 유학 질문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해외 유학을 가는 거. 이분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 항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냐, 전문가로서 필드 경험을 갖고 싶어서 가시는 거냐,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학부 때까지 해외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후회를 하긴 하거든요. 후회하는 입장이에요. 정말요? 뭘요? 대학원을 해외에서 할 걸.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애국자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을 쌓았던 간에 나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서비스는 무조건 한국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애국자예요. 어쨌든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할 거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서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해외에서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치료나 연구에 관심 있으시면 해외 경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쌓고 오는 건 언제든지 좋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수련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독한 한국 문화인 거예요. 맞아. 한국 문화를 모르시면 수련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환자들하고 3시간 동안 굉장히 인텐시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환자의 문화적인 맥락을 잘 모르면 병리를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병은 어떤 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디퍼런스가 굉장히 있잖아요. 세대별로 겪고 있는 좀 질병 같은 걸 좀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병원 수련을 받는 게 병원 조직이 한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수련 자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학을 했더라도 만약에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고 한국에서 수련을 받을 거라면 대학원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것도 읽어주시겠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가 좀 서툰 경우에요. 혹시 필기 시험의 통계 부분도 다 영어로 나오나요?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영어도 많이 쓰시나요? 일단 시험은 대부분 한국어로. 만약에 본인이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교재가 보통 원서고 그러면 훨씬 그 원서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대학원 진학이 목표든 수련이 목표든 한국어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한국어가 기본일 때 영어가 플러스 되느냐 차이가 크잖아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영어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써야 되잖아요. 공부를 위해서라면 하신다면 왜 들어오나요? 네, 그냥 거기서 공부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오셔야 돼서 한국 대학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능성은 오히려 네, 좋아요. 유리할 거예요. 특히 좀 약간 상위권 대학일수록 오히려 이 영어의 장점이 크게 도드라진다고 봐요. 왜냐면 해외 저널 논문을 많이 내니까. 사전 컨택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가요? 원서 내기 전에 사전 컨택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에서 종종 했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교수님마다 달라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향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고 답장이 없거나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보통 그냥 답장을 못 하시는 경우는 컨택 메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하시거나 입시 시즌이라서 공정하려고 그냥 일부러 답장을 안 하시고 안 보시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메일의 컨텍스트는 어떻게 쓸 거냐. 개요 없는 메일은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력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자기소개 안에 나의 이력을 쓰는 게 좋죠. 그 연구실 해당 웹사이트나 논문은 꼭 읽어보시는 게. 약간의 아부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교수님 논문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나의 인터레스트랑 맞았고 너무 같이 하고 싶다. 연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교수님들은 대체로 어떤 특정 관심사가 보통 있으시고 학회에서 교수님 성함을 좀 서치를 해보세요. 교직 이수를 했는데 임상심리대학원에 지원하면 교수님들이 안 좋게 생각하실까요? 딱히 안 좋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일단 교직이수 하셨으면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거든요. 어떤 경험이든 내가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읽어주세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졸업 논문은 필수인가요? 저는 논문을 썼거든요. 후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대학원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인턴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쓴 거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쓰고 후에 그 졸업 논문을 퍼블리시했죠. 논문을 학부 때 써보는 경험이 대학원 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이 약간은 된다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에 대한 지식, 폭망라해서 논문에 녹여낼 수 있는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논문 쓰는 과정이 좀 재밌다 하면 대학원 생활도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은 되긴 하죠. 온라인 카페에도 스터디 그룹 찾는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 심리 도서, 뭐 교재, 면접 팁 같은 거 소소하게 다 나누거든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보력도 더 많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봄쌤이나 저나 스터디를 하진 않았어요. 어제 말했어요? 저 안 했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안 되는 저는 스터디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저와의 약속은 잘 어기는데 남과의 약속은 그래도 좀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스터디하면 벌금 같은 거 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갑자기 것들. 타 학교 대학원을 가고 싶으시거나 뭐 탑과생이시거나 이거는 얘기해주자. 1번 면접 볼 때 심리학과 왜, 그러니까 임상심리학 왜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이 잘 들어오잖아요. 너무 사적인 나머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고. 저희한테 메일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임상심리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면접 장면에서 내 사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계기 때문에 힘들었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극복을 했다라고 해도 믿기 힘든 거죠. 그쵸.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랑 함께 일할 사람을 나랑 일할 꼽는 사람을 거랑. 꼽는 건 또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고통이 있어서 임상심리에 갖게 됐는데 이런 제가 나중에 심리사로서 좋은 치료자나 검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환자나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고 치료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동요가 돼서 쉽게 소진이 된다면 치료자에게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약점은 있거든요. 그쵸. 좋은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한 자질 중에 하나는 그 심리적 약점을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됐다! 네. 저희가 최대한 받았던 질문들을 이 영상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추가적으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